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8페이지 보시고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시니까 더 알아보기 있죠? 과점주의에 대한 간주 취득 한번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독립화 문제로는 29회 시험 때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본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문제 대비해서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 한번 봅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신탁한 법인의 부동산 포함해서 법인이 신탁한 것도 포함해서요. 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봅니다. 그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했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먼저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주 이름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이제 합쳐가지고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과점주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과점주란 자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요, 전체에서 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전체에서, 그러니까 주주 또는 사원 이름과 그와 친족관계 등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전체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자들 말하죠.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고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칠 때, 이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이라든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얘네들의 주식은 전부 다 합치는데요. 그래서 50% 초과 보유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 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이건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A라는 어떤 법인이 있는데, 이 A 비상장 법인, 주로 이제 비상장 법인 얘기하는데, A 법인에 만약에 A 법인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주주가 주식 30%,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입니다. 과점주 없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은 합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니까 주주인과 그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쳤을 때 50% 초과하니까 과점주주고, 과점주들은 취득세, 그래서 얘네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요.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 이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과세되는 범위요. 자, 과세 범위를 보면, 먼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또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분에 대한 얘기를 보면, 설립 당시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납세무 없죠? 설립 시는. 근데 설립 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요. 근데 60% 된 이후에, 과점주 된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합니다. 10%를 추가 취득했다. 이래서 70%가 됐을 때는 70%가 아니라 몇 프로? 증가분 10%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설립 시 납세무 없고, 그 다음에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최고 비율보다요. 자, 어떤 얘기냐면,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사고 팔고 하는데, 과점주인 상태에서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는 경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 시 40% 납세무 없고 30% 추가 70%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인 상태인데 70%인데 주식 10%를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6% 줄었어요.
취득이 없으니까 납세무 없고, 그랬다가 다시 60에서 80%, 20%를 추가 취득합니다. 20%를 추가 취득해요. 이랬을 때 20% 지분이 증가된다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만약에 70%였다. 자, 그러면 이 최고 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 70에서 8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증가분이 몇 프로예요? 10%를 과세합니다. 10%를 증가분 70에서 80% 늘어나. 그래서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증가된다를 기준으로 과소비가 된 이후에는 원래 증가분을 과세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분이 증가된다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을 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증가분만 과세. 결론. 근데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요.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 설립 당시에 50%입니다. 설립 시 5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50% 과소비주 아니죠? 납세무 없습니다. 근데 설립 시는 원래 납세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과소비주가 아니었고요. 그랬다가 30% 추가 주에서 80%가 됩니다. 그러면 80% 전체 과세하는데요. 자,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양도해서 줄었어요. 그랬다가 60에서 70, 10% 지분이 됐습니다. 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여기서 80%예요. 자,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요 80%하고 비교했을 때, 자,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납세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하고 그냥 쭉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증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재차 과점주가 되는 경우. 이건 어떤 거냐면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인데 증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증가가 있는 경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비율보다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전의 과정을 생략하고 보세요. 60%였다가 과점주죠. 주식을 20%를 양도해서 40%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다시 주식 30%를 추가 주식해서 70%가 됩니다. 60, 40, 7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있습니다. 이때는 몇 프로만? 증가분만. 10%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인데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는데 증가가 없는 경우예요. 이건 증가가 없는 경우. 자, 70%부터 보겠습니다. 과점주인 상태인데 주식을 25%를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60%가 됩니다. 70, 45, 6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합니다. 70에서 6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봅니다. 요거 표시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요. 과거에 한 주라도 소유했던 경우, 줄은 안 그셔도 돼요. 소유하고 있던 과거에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 과점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60% 과점주였다가요.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금방 아까 봤다시피 과점주였다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을
10%를 과세했잖아요. 이런 건데 지금 요 얘기는 어떤 거냐면 60%였어요. 근데 빵프로 단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빵프로 과점주 그러니까 주주의 지위를 애초에 그냥 상실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다. 이런 거는 요 규정 적용하지 않고 그냥 처음으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된 경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전의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줄여난 것이도 되고, 이것도 예균형인데 딱 한 번 29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딱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 및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 그래가지고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가 발생해서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식세 납세 의무는 없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자,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는요. 자, 아까 여기 과점주주들 있잖아요. 말을 안 듣네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엉뚱한 걸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 자, 얘네들 그 갑과 을 이제 합쳐가지고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얘네들 70% 과점주주인데 이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이 총 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을이 갑한테 5% 지분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35%가 되고 이제 35%가 다시 줄고요. 이럴 때 이 과점 집단 내부에서 총 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보고 가시면 됩니다.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총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심화과정까지 했지만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고 나중에 취득세를 다 공부한 다음에 보시고요. 우리가 심화과정까지 하면서 내가 조금 공부를 했다 나는 자 그런 분들은 한번 나 공부했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봅니다. 자, 먼저 과세표준 있잖아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 우리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했냐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을 곱해서 구했습니다.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 즉 지분율을 곱해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상 물건이 총가액이 토지, 건물, 차량 등 10억이다. 그러면 과점주주 과세되는 지분율이 60%다. 10억에 60%니까 과세표준 얼마? 6억. 이렇게 구한 거예요. 나중에 또 합니다.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냐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경우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4가지요.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4가지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점주주 주식취득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만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부가세 이건 참고적으로 좀 보시는데요.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는데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부가세로서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자,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거든요. 간주취득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구할 때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간주취득은 2%에서 2% 빼면 빵프로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간주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되는데 다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이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나중에 잘 모르겠는 분은 나중에 취득세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과점주주에 대한 이 과세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또는 독립화 문제를 안 나오더라도 고득점을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관련한 내용 정리한 거 요거는.
그러면 취득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우리 취득세 대상은 뭐 독립화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취득세 대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7080 세대의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취득세 대상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기본 과정부터 공부했습니다. 갑 7080 세대 갑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이었고 거기서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를 꿈꿨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중견기업에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딱 향하는 과정을 쭉 3인칭 전속 관점에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서울에서 뭐 팔고 갔어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 가서 여기 공항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이동했죠.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고요.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19에 나오는 것처럼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면 먹음.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막 이런 얘기 드렸고 제 에피소드 얘기 드렸었는데 이 사람도 맨날 바다 보면서 그렇게 소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5억 건 다른 사람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았는데 아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광어권 죄송합니다. 양식어권. 그렇지 여러분 스토리 다 알고 있구만. 알고 있어야지. 양식업권을 취득해가지고 양식업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 떠났죠. 그래서 여기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북고한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르죠.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폐강 사들였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20개 집단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그래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도 골프,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야 리조트 건설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인데 우리 문제, 그러고 보니까 문제 또 있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콕 출제 상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 설립 시 60%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됩니까? 아닙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는 없어요, 법인 설립 시는. 그 다음에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60%의 주식을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50% 된 거니까. 과점주예요? 아닙니다. 50% 초과해야지.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고.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진 않지만 20%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40%였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이게 6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60% 전체 과세합니다. 60% 전체를. 그 다음에 6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0%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전에 최고 비율은 80%였다. 그러면 이전에 80%였다는데 이 사람이 60%였다가 10%를 추가 취득했다는 얘기죠. 70%가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증가된다를 기준으로 최고 비율이 80%였대요. 그러면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어야죠. 80% 증가 70, 80에 7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증가 없으니까 대답 크네요. 납세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물어봐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대답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 알고 있으면서도 수업에 협조를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런 서운한 마음을 품다가도 갑자기 이럴 때 목소리가 커진 걸 보면 이분들이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거지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한 건 아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 좋습니다. 몰라서 대답하는 게 아니었죠. 자, 60% 주식을, 그러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한 거였죠, 여러분들이. 자, 60%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가 그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한 경우에, 요거 설명드렸고, 5번이요. 70%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30% 주식을 처분했다가 그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보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70이었다가 그 다음에 몇 프로요? 30%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40%였다가 다시 20%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됐어요? 60%가 된 거. 과점주였다가 아니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합니다. 70에서 6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세무가 없고요. 그래서 답은 뭐 아까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취득세 대상 보시면요, 우리 자 보세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뭐도요?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하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 형권, 부산, 리조트 건설, 폐광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한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부동산, 토지 건축물, 우리 그 표 똑같이 있어요, 교재에. 자, 부동산,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인데,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요,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면 그 얘가 뭐라고요? 건물, 건물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축물, 건물 대상이고, 그 다음에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점에 설치하는 시설물에서 대표적인 예를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이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게 대표적이죠.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차, 기, 항, 선 얘네들이요. 거기다 또 여러분들 해놓으세요.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바로 우리들한테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자,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 이렇게. 자, 임목도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 그 다음에 권리도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 같은 권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는요, 출원에 의해서 사실은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이런 것들 원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스토리텔링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걸 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으로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을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런 건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회원권 얘네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는 제가 거기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여기다 제가 똑같이 필기 아까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셨으면, 자, 토지 이런 거 지적공고세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당연히 단순한 토사의 채취는 당연히 모래 풀 때마다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건축물, 무건축물을 포함해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나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셨으면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꼭 출제해서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대상입니까? 네, 골프연습장. 어떤 모의고사 보면 이걸 19타석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고 그러던데, 치사하게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
자,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상층 분양권 이런 것들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2번 그 정답이고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것들도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는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무건축물 대상이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회원권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골프용권, 승마용권 같은 거.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대상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납세무자로 갑니다. 납세무자는 별표에 3개 해놓고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자, 납세무자. 그러면 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별표 3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니까요. 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 동그랗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요.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요. 실질과세형주상 사실상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근데 취득세는 원래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 유상 불문하고 과세잖아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근데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에는 차량, 개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원자는 선박, 차기항서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자, 현대자동차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체구조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가설한 자가 아니라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입니다.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가설했을 때 임차인이 가설했는데 장사한 데서 그 사람은 딴 데로 갔어요. 건물주 2위자가 가설했죠. 장사한 데서 딴 데로 갔는데, 자, 그럴 때 보세요. 만약에 이거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라면 얘는 이 건물에 붙어 있고,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가설인지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은 딴 데로 갔고, 이거 여기 붙어 있는데 이 건물에. 그러니까 그런 추징의 문제 때문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가설했어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얘기해서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라 하지 가설한 자 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주체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부대 설비, 건물 같은 거에 가설되어지는 부대 설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라고 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설한 자, 주체구조 취득자가 연산 납세무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건물주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그렇지.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온 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죠. 이거 바꿔서 나온 적 없는 거. 그래서 최근에 30회 이후에 3번 나왔는데 3번 나왔는데 2번은 정답 지문이었고 옳은 거 골라라 해서 문제 정답 지문이었고 또 한 번은 그냥 깔려 나왔고요. 이거 눈에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상속으로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을 포함해서 유언으로 증여하는 유증을 포함해서 내가 죽으면 내려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이나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 자, 왜 이런 말을 제가 항상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말이 시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 난 찍어도 합격! 맨날 그러고 다녀야지 합격합니다. 자, 여러분들 찍어도 합격 그래야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요.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이는 주택을, 민국이 토지, 만세 상가. 그럼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럴 때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게 또 조세 총론 연대납세무자 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연대납세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을, 병정, 사남매가 공동상속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해서 사남매는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것. 조합원이 되는 경우 봅니다. 지역주택과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101동 101호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인데 이거 뒤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여물건의 수입자가 되는 건 이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주로 안 긋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차기 항선, 취득세상, 외국인 소유의 차기 항선을 차량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수입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할 때 이게 이제 누가 납세의무자 되느냐는 건데 대여물건의 수입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업자가 건설기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한 경우로서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그 건설기나 차량은 누가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바꾸면 이렇게 바꾸겠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반주취득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것도 줄 안 긋겠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업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될 때는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지입차주가 납세의무자 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버스 하나를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켜서 운행을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운수업체하고 저하고 나눠갔습니다. 명의는 운수업체죠. 근데 제가 이럴 때 저를 뭐라고 하냐면 지입차주, 제가 사업관 버스를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러니까 지입차주가 납세의무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읽고, 얘네들은 줄 안 그셔도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여기부터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여러분요, 한 입을 돕고 사는 세 부모 자식 간에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인데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인데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전에 신설되고 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포함 써놓으세요.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대가 입증이 되죠? 아버지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라고 해서 경락받거나 이런 거예요. 대가 입증되니까 유상취득을 보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가 입증되니까 유상취득을 봅니다. 또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요. 등록을 위한 재산을 부부간에 직계존비속 간에 교환을 하면 대가 입증이 되니까 다 드러나죠. 거래사실. 그러니까 유상취득을 봅니다. 시험에서 3번이나 나왔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2번 나왔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나왔습니다.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대가 입증이 되죠.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아버지 부동산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그러면 장모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기 아버지 부동산을 뭐 이런 경우에는 대가에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취득한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유상취득으로 보는 예외 꼭 눈에 익게 두셔야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이죠. 이거는 뭐 제가 워낙 여러분들 똑같은 예로 양도소득세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이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요거는 그 부동산을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거로 봅니다, 여러분들. 유상취득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요거는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 자, 요거 부담부 증여. 워낙 계속 제가 똑같은 예를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이제 스토리를 외울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있는데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게 있죠?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이 대사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때 됐는데요.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아, 그래? 야, 근데 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3억 원 빌려 쓴 건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아, 진짜 얘가 고마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요까지 스토리 대사 이제 외울 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에? 자, 그랬을 때 수증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게 됐다는 얘기죠.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네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취득세 입장에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5억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거는 수증자가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공짜로 받은 수증자 을이 무슨 대가를 받았냐? 그러면 자신이 갚을 돈, 의제인데 자신이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보세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 갚을 돈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를 면해줬잖아요. 대신 갚아주면서 채무를 3억 원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 그래서 유상취득한 거로 보고.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요 사례 같으면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단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다 그럼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 때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 때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와서 밤 11시부터 밤새 일해서 갚을게요, 이런 거. 자, 채무액이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관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의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상당의 3억 부분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만약에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요거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이렇게 해서 알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 요 얘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교재 여기 1호로 가서요. 1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증여제인데, 요거는 뭐 금방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의 요거는 금방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대가 지급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수로 본다. 요거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설명 또 다 드렸고, 여기 다음 걸 한번 봅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즉시 증여호재. 이건 마음 시작한 삼형제 스토리죠. 이거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마음 시작한 삼형제 스토리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가벌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죠. 가벌병 3명의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가벌병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자,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온 어느 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간절하게 나고 갑이요. 마음씨가 큰형님이 동생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야,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내는 게 불공평했어. 우리가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줍니다. 그처럼들.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요거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자,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되는 거. 이건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랬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예요. 다만 근데 여기 보세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증여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속에 따른 키워드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상속에 따른 신고나 부견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그 신고기간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참칭 상속인이라고 그래서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진정 상속인들이 야, 넌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 걸 상속받아서 빨리 내놔.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위에서 가져오면 이때는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진정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것을 상속받은 거니까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눈을 지그시 자꾸 감고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의 협의분할해서 재분할하는 경우 하여튼 그냥 이렇게만 키워드로 이게 2번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되는 경우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 한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회복 청구에 소위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에 그렇다는 거 눈에 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변 경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나왔었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자,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률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논밭이 하는데 평평하게 택지를 조성해 놨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한다. 건축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택지를 평평히 밀어놨다가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간주취득처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근데 이번에는 건축물을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이럴 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취득자가. 그래서 요거 바꾸면 뻔히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한 경우에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바꿔요. 아니고 건축물 취득자라는 거예요. 뒤바꾸는 걸 주의합니다. 아셨죠? 이 얘기를 딱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결론 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만 여기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재하는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시 취득한 것으로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누가요?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그래서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요거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세율도 간주취득처럼 봐가지고 중과균수를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요거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요. 원래 여러분 신탁하게 되면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바꾸면.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여기 보세요. 원래는 만약에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요. 원래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한다. 그러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한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자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의 취득은요,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라 형식 취득이고,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주니까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잖아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요. 수탁자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과세지 않습니다.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얘들. 그래서 믿고 맡은 것 뿐이고,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고, 이렇게 신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판 거예요.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위탁자의 지위도 같이 이전합니다. 그랬을 때 정의라는 사람, 새로운 위탁자예요. 얘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는 이걸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판 거니까 위탁자 지위도 이전을 드릴 때, 이럴 때는 취득세 과세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요거 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됐고요. 다만 위탁자 지휘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면 매각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면 진짜 매각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요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요거까지 좀 보고 싶게요. 재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 전의 건축물과 재개발 후의 건축물, 신축한 건축물은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 전의 건축물과 재개발 후의 건축물은 동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재개발 전에 건축물은 다 때려부시고 어느 메리트로 다 들어가 있고 새로 시멘트 부어서 건축물 지었으니까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전과 후에 동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재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이 건축물을 취득했다, 건축해서 그러면 이 건축물은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개념인데 다만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한해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얘가 뭐 한다고요? 승계수강으로 봅니다. 뭐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승계수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종전 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요. 자,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는 누가? 조합원이. 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주는 누구?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뒤 바꿔서 낼 거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뒤 바꿔서 나왔어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바꿔서 나왔는데 이거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건축물 원시 취득, 토지 승계 취득 뒤 바꿔서 냅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납세의무자 우리가 봤습니다. 납세의무자 문제 풀어보고 시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땡입니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도 나오고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마음 착한 삼형제들이나 형님들이 공짜로 넣어준 거지 가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게 있어서 진정 상속인들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야 빨리 우리 거 내놔 이랬을 때 이거는 자 이런 경우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부터 가짜 상속인들한테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까? 아닙니다. 이건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진정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걸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아 취득한 거로 보는 예외인데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마음 착한 삼형제들이나 공짜로 준 거지.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이나 행세, 등기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습니까?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교환하면 다 대가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으로. 4번입니다. 증여로 인한 승계수익의 경우 해당 수물건을 이거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건데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리 계약 해제 나왔다.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나오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되고 해진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거 60일이 무상 취득은 60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5번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이거 부담보증이에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요거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돈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해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 취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아까 계약 해지 증여로 인한 경우는 여기도 틀렸어요. 60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다는 말로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따가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틀렸어요. 해설이 다 돼 있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취득 시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